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강필성 교수님 연구실의 김재희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Scaling Data Constrained Language Models라는 논문으로서 2023 유립세에 억셉이 되었던 논문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친칠라 스케일링 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데이터가 소진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어떻게 멀티에폭으로 LLM을 학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의 스케일링 로우가 어떻게 되는지 정의하는 방식과 실험과 결과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친칠라 스케일링 로부터 한번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옵티멀 트레이닝이라는 개념은 사실 이전부터 존재해온 개념입니다. LLM을 사전 학습하는 데는 많은 비용과 소모되고, 그 원인은 당연하게도 데이터의 수를 많이 써야 되고 학습 파라미터 수 역시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A108대를 1시간 정도 학습할 수 있는 예산 혹은 플롭스라고 해본다면, 이 내에서 학습 스택과 모델 크기는 결국 반비례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큰 모델일수록 왼쪽에 나온 그림처럼 더 적은 토큰만 학습할 수 있을 것이고, 작은 모델일수록 당연하게도 연산량이 1회 학습에 사용되는 연산량이 적기 때문에 더 많은 토큰을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에 그렇다면 토큰 수가 많아지면은 모델 크기가 작아지게 되고, 모델 크기가 커지면 토큰 수가 적어져야 되니까 제한된 자원 하에서는 이 둘의 반비례 관계로 인해서 어느 조합이 가장 좋은 성능 혹은 가장 낮은 퍼플렉시티를 가질지는 저희가 학습시키기 전에 알아내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하지만 이런 조합이 존재한다는 것은 무조건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이를 저희는 컴퓨터 옵티멀 트레이닝 환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친칠라 스케일링로는 이러한 컴퓨터 옵티멀 환경을 찾기 위한 논문이었습니다. 각각의 예산에서 다양한 파라미터 수와 학습 토큰의 조합에 따른 학습 및 성능을 평가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게 된다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하나의 곡선들이 모두 하나하나의 예산에서 학습된 다양한 모델 크기와 토큰 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는 아래 나온 것처럼 파라미터 수만 나오고 있지만, 동일한 예산에서 파라미터 수가 더 많았다면 더 적은 학습 스텝을 밟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왼쪽 그림만 살펴봤을 때도 알 수 있다시피, 동일한 예산에서는 모델 크기가 무조건 크다가 좋은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모델 크기까지만 성능 개선이 이루어지고, 모델이 더 커지게 되면 학습 스텝 수 혹은 데이터 수가 적어지므로 성능이 오히려 저하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낸 여러 가지 조합들 중에서 각각의 예산별로 가장 성능이 높았던 빨간색 점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점들만 가지고 와서 오른쪽 두 가지 그림으로 펼쳐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예산별로 최적의 조합을 나타냈던 모델의 파라미터 수이고, 하나는 예산별로 최적의 학습 조합을 나타냈던 학습 토큰 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보시게 되면 이 회기선이 결국에 매우 1차 함수의 꼴과 가까운 모습을 가지고 있고, 다시 얘기를 해보면 사실 이게 로그 스케일이기 때문에 1차 함수 꼴은 아니겠지만, 학습 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느 정도 비례관계를 가지는 파라미터 수와 토큰에 증가해야 되는 비율을 찾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내에서의 학습 토큰 수와 학습 파라미터 수의 조합에 대해서 찾기 위해서 공식화를 해보자면, 아주 간단하게 나타내면 이 왼쪽 위에 있는 공식들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 다시 얘기해보자면, 친칠라 스케일링 로우라고 하는 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별 최적의 학습 파라미터 수와 학습 토큰 수 조합의 공식을 찾아낸 것이다 라고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기 표시된 것처럼 모델 파라미터 수의 17배 정도 되는 토큰을 학습을 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효율적이라고 하는 건 다시 얘기하면 주어진 예산 내에서 주어진 금액 혹은 주어진 서버 환경과 시간 내에서 가장 낮은 로스를 나타내는 데이터 크기, 모델 크기의 조합을 이 비율로 알아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친칠라 스케일링 로우는 67빌리언의 파라미터를 가지는 모델을 학습시킬 때는 1.5 트릴리언 토큰으로 학습을 시키면 되겠나? 라는 얘기로 넘어갈 텐데요.
사실 최근에 나타나는 라마3와 같은 모델들은 67빌리언에 가까운 70빌리언 모델임에도 10배 더 많은 데이터인 15트릴리언 토큰으로 학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 혹은 왜 라마3는 더 많은 토큰으로 학습이 된 거지라고 한다면 아까 처음에 보셨던 그림을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하나하나의 곡선이 정해진 예산이라고 했었으니까 3빌리언의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2의 21승에 해당하는 플롭스를 가지고 있을 때는 이 정도 크기의 예산으로 학습이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결국에 3빌리언 모델을 훈련시킬 때 가장 경제적인 예산이 이 정도인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아래에 다른 곡선이 또 있고 이 곡선에서의 3빌리언 모델의 성능이 더 좋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예산을 더 투입하게 되면, 다른 얘기로 하면 모델 크기가 고정이 되어 있을 때는 더 많은 토큰으로 학습이 되면 성능이 개선이 된다라고 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신칠라 스케일링 로는 학습 예산 내에서 최적의 성능을 도출했던 것이지, 만약에 목표 모델 크기가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최저고의 성능을 도출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에 데이터와 예산을 무한히 가지고 있다라는 가정을 한다면 친칠라 스케일링 로우를 무시하고 정해진 목표 모델 크기에 대해서 무한히 훈련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친칠라 스케일링 로우는 예산이 정해져 있을 때 최고로의 성능을 뽑아낼 수 있는 모델 크기, 데이터 크기를 정한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요. 반대로 얘기하면 예산이 무한히 있다면, 그리고 데이터가 무한히 있다면 모델 크기가 무엇이 되었든 우리는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모델을 훈련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그렇게 무한하지 않다라는 게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집 가능한 데이터의 경우에는 사실 어퍼 바운드가 존재합니다. LLM 훈련 시에는 웹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텍스트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의 어퍼 바운드가 인간이 현재까지 생성한 데이터라고 매우 러프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최근 나타나는 연구들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현재까지 수집될 수 있는 데이터의 크기는 100에서 3000 트릴리언 정도의 데이터다, 토큰 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는 사실 왜 100트릴리언에서 3000 트릴리언이면 30배의 크기 차이인데 왜 이렇게 넓은 범위를 나타내냐라고 한다면 95%의 컨피던스 인터벌을 가지고 추정을 했기 때문이고, 그 미디언 값은 130 트릴리언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학습 코퍼스를 구축할 때는 사실 이 130 트릴리언 혹은 510 트릴리언의 데이터를 모두 쓸 수는 없고요. 일반적인 데이터 정적 과정을 거치면 530 트릴리언 토큰이 100 트릴리언으로 줄어드는 결과값을 가지고 오게 된다라고 하고,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에 따라 데이터 컨스트레인드 스케일링 로우를 적용한다면 320 트릴리언 토큰까지 확장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정제 작업은 중복 데이터였거나 무의미한 데이터를 제거하고 고품질 데이터에 대해서 중복 학습을 도입하는 작업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수집된 데이터가 100트릴리언 혹은 3000트릴리언 정도라고 얘기를 하니, 앞으로 데이터가 얼마나 될지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인구 추세, 그리고 이 인구들 중에서 인터넷 사용자가 얼마나 될지를 추정해야 됩니다. 2030년 이후에는 데이터 생성자들의 인구 증가폭이 감소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얘기해보자면 지금까지의 전 세계 인구 증가 추세를 이용해서 엑스트라폴레이션을 해보고 인구에 따른 인터넷 사용자 증가 추세를 가지고 엑스트라폴레이션을 해서 나타낸 오른쪽 그림과 같은 예측 추세가 있을 때, 사실상 2030년을 지나면 이건 역시도 세츄레이션이 오게 되는 것이구나, 즉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폭이 줄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수집 가능한 데이터는 인구 통계량을 비교를 해서 살펴보자면 이 위에 있는 요 그림과 같은데요. 결국에는 데이터의 생성량과 생성된 데이터 중에서 LLM 학습 시에 실제로 사용된 양을 예측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청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데이터의 증가량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 사용자의 증가량은 어느 정도 세츄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인터넷에 존재하는 웹 텍스트 데이터의 증가 추세가 매우 완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GPT-3로부터 최근 라마3까지 학습 데이터량을 나타낸 것을 보시면 매우 급진적으로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고,
결국에 웹에 존재하는 데이터의 대부분을 학습하기 시작하는 2028년 혹은 2030년쯤부터는 결국에 더 이상 데이터가 늘어날 수 없고 웹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모두 쓰는 상황으로 어퍼바운드에 도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0년 내 학습 데이터가 매우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더 이상 무한히 많은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라마3 70빌리언짜리가 라마2 70빌리언보다 성능이 높은 이런 상황을 아주 단순하게 더 많이 학습시켜서 도달하는 게 불가능해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하게 똑같은 라마 모델에 대해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도 있겠지만 GPU의 성능 개선 그리고 더 나은 학습 파이프라인의 등장 등으로 학습 자체가 효율적으로 변해서 이 학습 데이터 수가 급진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성도 존재한다라는 것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데이터를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 온다면 그냥 에폭스로 늘리면 학습 토큰 수로 증가할 수 있지 않나? 기존의 LLM 학습 자체가 단일 에폭 학습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멀티 에폭 학습을 해서 전체 코퍼스에 대한 반복 학습을 한다면 2에폭을 하면 2배 늘어나고 4에폭을 하면 4배 늘어나니까 학습 토큰 수를 쉽게 증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라지 랭귀지 모델이 가지고 있는 이 멀티 에폭에서의 문제점은 과적화 부려가 매우 크게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서 기존에 했던 다양한 연구들에서의 결과물들을 살펴보면 학습 데이터 내에 반복적인 문장을 생성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왼쪽 그림부터 보시자면 모델 크기가 커질수록 학습 데이터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했던 문장을 생성하는 비율이 최대 50%에 이를 정도로 매우 학습 데이터를 잘 기억하는 경향성이 있고 이는 데이터의 크기가 그러니까 반복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1000회 반복되면 무려 80%까지 복원하는 모습을 보인다던가 그 반복되는 데이터의 일부분을 주입할 때 500 토큰까지 주입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잘 기억해서 생성을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랭귀지 모델이 기억을 해서 생성을 할 수는 있게 되지만 제너럴라이제이션 퍼포먼스가 감소하는 경향성이 존재할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를 다른 실험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리지널 C4 데이터셋이 있을 때 학습 데이터셋을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듀플리케이션을 제거할 수가 있는데요. 리얼 듀플리케이션이나 이그젝트 서브스트링이라는 방법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리지널 C4 데이터셋의 평가 데이터셋과 오리지널 C4 데이터셋 훈련 데이터에 있는 것들에 대한 중복을 제거한 평가 데이터 그리고 완전히 중복을 제거한 상태에서의 데이터와 정정하겠습니다. 완전히 중복된 데이터 그리고 중복을 완전히 제거한 데이터에 대한 평가 방식 그리고 C4가 아닌 다른 코퍼스를 이용해서 평가한 방식에 대한 성능을 살펴보자면 듀플리케이트를 제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화 성능이 감소하고 학습 데이터 내에 있는 문장을 생성하는 메모라이제이션이 매우 심각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듀플리케이션이 존재하는 오리지널 C4 데이터로 학습한 모델의 경우에는 이밸루에이션 데이터셋에서도 중복이 있을 때는 성능이 매우 좋지만 중복이 없는 경우 혹은 다른 이밸루에이션 셋에서는 성능이 매우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에 비해 뉴얼 디플리케이션이나 이그젝트 서브스트링과 같은 방식으로 듀플리케이션을 제거한 상태로 학습된 모델들은 듀플리케이트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당연하게도 메모라이제이션이 되지 않아서 성능이 낮지만 나머지 유니크 데이터셋이나 다른 데이터셋에서는 더 나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 LLM 학습 시에는 듀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중복 데이터를 제거해야 되고 이것은 멀티 에포크로 학습했을 때는 전체 데이터가 듀플리케이션이 되게 되니 당연하게도 일반화 성능이 떨어지고 메모라이제이션이 악화될 것이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LLM을 멀티 에포크로 훈련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조금만 더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o repeat or not to repeat에 나온 논문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살펴보자면 결론부터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LLM 학습 시에 멀티에포크 훈련이 성능에 악영향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인코더 디코더 모델로 실험하기는 하지만 디코더 온리 모델과 비슷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모델 크기를 220밀리언부터 3빌리언, 학습 데이터 수를 140밀리언부터 34빌리언 토큰까지 확대하면서 실험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때 34빌리언으로 학습한 것을 가장 큰 데이터라고 가정을 하고, 536밀리언 데이터로 학습을 할 때는 학습 스텝 수를 맞추기 위해서 64회폭 반복하고, 134밀리언 토큰으로 학습할 때는 학습 스텝 수를 맞추기 위해서 256회폭을 훈련하는 방식으로 해서 멀티에폭 훈련 시의 성능을 예측해 보고자 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사실 이게 어큐러시라고 되어 있는데, 모델 성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에폭이 반복될수록 모델 크기와 관계없이 성능이 저하되는 경향성을 볼 수 있었고, 모델 크기가 큰 경우에는 보시면 라지 모델이 원래는 베이스 모델보다 성능이 좋은데 256 에폭을 했더니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학습 스텝은 동일하기 때문에 학습 스텝 수의 문제가 아니라 학습 시에 사용되었던 데이터 수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 이를 오른쪽 그림에서도 살펴보시면 더 많은 데이터로 배치 사이즈를 키워서 동일한 스텝수로 훈련시킨 주황색 그래프의 경우는 성능이 저하되지 않으면서 학습이 되는 반면에, 더 적은 데이터 수로 동일한 에폭으로 학습을 했던 256 에폭으로 훈련했던 경우에는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면서 과적합되는 경향성을 보이는 것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다르게 본 논문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스케일링 로우를 정의하고 실험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케일링 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만 살펴보자면, 친칠라 스케일링 로는 왼쪽과 같이 제시가 되는데요. 우리가 로스를 예측하는 작업을 위해서 파라미터 수와 학습 토큰 수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해보면, 이 방식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A와 B, 그리고 알파와 베타, 그리고 E까지 예측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플롭스가 재현되어 있는 데이터 컨스트레인드가 걸려 있는 상황에서 로스를 최소화하는 n과 d를 찾는 최적화 공식을 구할 수 있다라는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때 중요한 점이라고 한다면, 친칠라 스케일링 로는 이를 실험을 구성을 잘해서 로스를 예측하는 작업을 잘했었고, 이를 통해 스케일링 로를 잘 구할 수 있었지만, 실험 환경 자체가 싱글 에폭을 가정하고 있고 학습 데이터 싱글 에폭을 가정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릴 게 혼동이 될 수 있어서 짚고 넘어가자면, 여기서 말하는 학습 데이터는 구축되어 있는 사전학습 코퍼스를 얘기하게 됩니다. 즉, 전체 데이터 수가 이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이제 앞으로 얘기할 학습 토큰 수는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 수를 의미하게 되고, 만약에 싱글 에폭으로 가정을 한다면 모든 데이터를 이용했을 때는 학습 데이터와 동일할 것이고, 많은 모델들이 전체 데이터를 모두 사용해서 학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적은 경우도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데이터 컨스트레인드 스케일링 로우라고 하는 건 스케일링 로우에서 멀티 에폭 학습 환경을 고려를 하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보다 토큰 수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즉, 이로 인해서 이 스케일링 로우를 구하는 컨스트레인이 하나가 추가가 되는 것인데요. UD라고 하는 것이 전체 데이터 크기이고요. DC라고 하는 것이 학습 토큰 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 컨스트레인트가 걸리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로스를 예측하는 이 공식에서 멀티에폭 환경이 반영이 되면서 모델 파라미터 수와 학습 토큰 수의 변경이 생기게 됩니다.
스케일링 롤을 도출하는 과정을 대해서 한 번만 다시 언급을 해보자면 실험 순서가 총 3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친칠라 논문과 동일하게 예산과 에폭별로 학습을 진행을 해서 각각의 성능을 도출하게 됩니다. 이때 도출하게 되는 성능은 밸리데이션 로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이 모든 조합을 통해서 파라미터와 학습 토큰 수에 대한 가중치 A, B, 알파, 베타가 산출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알스타 D까지 산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 수, 학습 데이터 수, 모델 크기, 그리고 에폭 반복 수를 가지고 우리는 로스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데이터 컨스트레인드 스케일링 로가 구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역으로 우리가 예산과 학습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최적의 파라미터 수, 에폭 수의 조합을 산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진행된 실험 결과물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익스페리멘털 셋업부터 말씀을 드려보자면 학습 데이터는 최대 175빌리언 토큰으로 구성된 데이터를 사용을 했었고, 학습 예산이나 데이터 크기 시나리오에 따라서 멀티에포기 환경이 구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줄여가면서 환경을 더 구축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토큰 수는 55빌리언이라고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학습 데이터 크기를 55빌리언에서 1.25빌리언까지 줄이면서 진행을 했었고, 1.25빌리언으로 학습 데이터 수가 작다면 멀티에폭으로 이 전체 트레이닝 토큰 수를 맞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매 에폭마다 데이터를 셔플링을 하기도 하고, 데이터를 줄이는 상황, 즉 55빌리언보다 작은 1.25빌리언의 토큰을 쓰는 상황에서는 큰 데이터에서 샘플링을 해서 거의 최대한 동일한 데이터로 훈련을 하고자 했었습니다. 모델 크기 같은 경우에는 최대 8.71빌리언까지의 모델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었고, 평가 방식은 밸리데이션 셋을 구축해서 밸리데이션 로스를 측정했다고 합니다. 이는 친칠라 스케일링 논문이 트레이닝 로스를 측정한 것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멀티에폭으로 훈련을 하다 보니까 과한 오버핏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이 때문에 트레이닝 로스를 이용을 하게 되면 정확한 성능 측정이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55빌리언의 학습 데이터 수를 가지고 학습한 경우와 10빌리언의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한 경우를 살펴보면 당연하게도 더 학습 데이터가 크니까 55빌리언에서 트레이닝 로스가 더 낮아야 되는데, 동일한 스텝을 훈련했을 때 10빌리언 토큰으로 멀티에폭을 한 게 훨씬 낮은 트레이닝 로스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이것이 과적합의 영향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실험부터 살펴보자면 스케일링 로스에 대한 컨투어부터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요. 토이 실험을 먼저 진행을 해서 100밀리언 토큰의 학습 데이터 상황에서 멀티 에폭 시의 성능을 리포팅하고 있습니다. 이때 에폭 수를 점차 증가시키면서 학습 토큰 수를 증가시키는 실험을 진행을 했었고, 원에폭으로 훈련했던 친칠라 스케일링 로의 실험 결과인 8.10의 로스를 가지는 경우보다 멀티에폭으로 더 큰 모델을 훈련시켜서 3.72의 로스를 가지는 성능을 도출할 수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멀티에폭을 해서 학습 데이터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최적의 모델 크기 역시 기존 모델보다 훨씬 큰 모델을 쓰는 것이 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최대 59회포까지는 지속적으로 성능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기존 친칠라 스케일링 로와 차이점을 보려면 오른쪽에 나타나 있는 공식을 투영한 컨투어를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친칠라 스케일링 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서 학습 토큰 수가 친칠라 스케일링 로와 비교를 해보면 여기 보이시는 이 선이 친칠라 스케일링 로를 프로젝트한 값인데요. 친칠라 스케일링 로보다 더 많은 데이터 수 증가 폭을 가져야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에폭이 증가할수록 하나하나의 학습 토큰이 가지는 정보량이 감소하니까 더 많은 토큰을 쏟아부어야 동일한 양의 정보량을 학습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예산이 증가한다 하면 친칠라 스케일링로는 계속해서 더 많은 모델을 더 큰 모델을 학습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로스 역시도 계속해서 감소한다고 얘기하지만 이 데이터 컨스트레인 상황에서는 이제 증가할 수 있는 에폭의 한계점이 59에폭 정도였고, 여기보다 더 낮은 로스를 도달하는 게 불가능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에폭이 반복되면 당연하게도 단일 데이터들이 가지고 있는 학습 정보량이 제한되기 때문에 더 이상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있어서 도달할 가능한 성능에 제한이 존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실험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실험을 더 큰 스케일에서 진행을 한 건데요. 라지 스케일에서 학습 데이터 크기에 따라서 모델 크기별 성능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학습 데이터 크기가 작은 경우, 즉 검은색으로 나타나는 게 가장 데이터 크기가 작은 경우인데요. 이때는 에폭수를 최대 44에폭까지 증가시켜서 전체 학습 토큰 수를 유지하는 경우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보시게 되면 모델 크기가 2.2빌리언, 4.2빌리언, 8.2빌리언의 데이터에 대해 모델 크기에 대해서 훈련을 진행을 했었는데 동일한 경향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작은 데이터셋인 검은색 점의 경우에는 44에폭까지 학습이 진행이 되면서 오히려 밸리데이션 로스에서의 성능 저하가 이 시점들을 기준으로 관찰이 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실제 최대 14에폭까지는, 즉 여기 보시는 이 두 번째 점까지는 어느 정도 세츄레이션이 발생하기는 해도 지속적으로 성능이 개선되는 영향력을 볼 수가 있었고, 결국에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실제로 LLM을 학습할 때 데이터가 부족하다면 멀티에폭을 통해서 성능을 보완할 수 있겠구나 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실험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동일한 실험에 대한 다른 프로젝션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라지 스케일에서 멀티 에폭과 싱글 에폭 시나리오 간에 대한 성능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컨스트레인트 스케일링 로와 실제 로스가 일치도가 높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국 이들이 도출한 스케일링 로우 자체가 실제 로스를 잘 반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이 곡선 자체가 이들이 도출한 스케일링 로우의 프로젝션 값이고요. 찍혀 있는 각각의 점들이 실제로 측정을 된 멀티 에폭 상황에서의 성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부터 살펴보시자면 학습 토큰 수가 동일하게 진행이 되었을 때 멀티 에폭별 성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만약에 예를 들어 8.7빌리언짜리 모델에 대해서 178빌리언 토큰을 가지고 학습을 했다면 여기 찍혀있는 이 점의 경우에는 178빌리언의 14%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멀티에폭으로 동일하게 178빌리언까지 학습을 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보시게 되면 모든 경우에 싱글 에폭보다 높은 성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여기 회색점으로 찍혀있는 이 직선의 경우가 각각의 데이터 제약 상황에서 그 데이터에 대한 싱글 에폭으로 훈련했을 때의 성능인데요. 이 성능보다 멀티에폭을 했을 때 성능이 나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성능이 낮고 이만큼 성능이 좋고 이만큼 성능이 좋기 때문인데요. 결국에 학습 데이터가 부족할수록 멀티에폭으로 한 것이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다른 얘기로 하자면 학습 데이터 크기가 작아질수록 더 많은 상황보다는 성능이 좋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학습 데이터가 적은 이쪽으로 갈수록 학습 데이터가 적은데 학습 데이터가 적을수록 로스가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걸 알 수가 있고, 오른쪽 그림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예측값에 대해서만 리포팅을 한 결과물인데요. 보시게 되면 원에폭으로 훈련했을 때 성능이 이 정도였다, 여기 로스가 이 정도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다면 4에폭으로 했을 때는 더 낮은 로스를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여기 희미하게 되어 있는 점선들이 각각 있는 걸 볼 수 있을 텐데요. 점선은 친칠라 스케일링 로우에 대한 예측값들이고, 직선 같은 경우가 데이터 컨스트레인트 스케일링 로우에 대한 예측값입니다. 보시면 4에폭까지는 친칠라 스케일링 로우와 거의 차이가 없으면서 학습이 진행되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싱글 에폭과 성능 차이가 미미하다, 즉 LLM 훈련할 때 4에폭까지 데이터를 반복하는 것 자체는 전혀 성능 손실 없이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최대 16에폭까지는 성능이 개선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으나 16에폭 이후에는 거의 성능이 개선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실험은 이렇게 결국에 16에폭까지는 성능을 증가시킬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증가가 안 된다면 더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는 사전학습 정제 방법이나 아니면 활용 방법론에 대한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험 방법론으로는 코드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활용하는 방식, 즉 자연어와 유사한 파이썬 코드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이나 데이터 필터링을 완화해서 펄플렉시티나 중복 데이터 제거 필터링 방법론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코드 데이터를 활용한다라고 한다면 위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래 멀티에폭을 통해서 이 정도의 학습 토큰을 확보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멀티에폭을 하지 않고 이만큼의 코드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중복 데이터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펄플렉시티 기반으로 하거나 중복 데이터를 n그램 기반으로 제거해서 데이터 버젯은 더 작아지겠지만 이에 대한 레피테이션으로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멀티에폭 훈련시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학습 데이터가 너무 적지 않은 경우, 즉 데이터 버젯이 이 정도까지일 때는 보시는 것과 같이 파이썬으로 추가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멀티에폭으로 훈련한 것보다 성능이 높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코드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PPL 기반의 방식을 적용한 경우에는 단순하게 멀티에폭으로 학습한 것보다 성능이 개선되지만 엔그램 기반으로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성능이 저하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거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중복을 제거하는 기법들이 성능을 높이는 방식이 아니라 메모라이제이션을 완화하는 기법들이었기 때문에 이 방식이 모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직 섣부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의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델 크기별로 동일한 학습 토큰을 사용했을 때 학습 데이터 크기 변화에 따라 성능을 측정하고 있는데요. 결국 학습 트레인 토큰의 수는 55빌리언과 178빌리언과 똑같지만 실제 데이터 크기가 111빌리언이거나 1.25빌리언으로 줄어들면서 멀티에폭으로 훈련했을 때 성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모델 크기와 관계없이 7회폭까지는 성능 저하가 크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본래 20.9였던 성능이 19.7로 나쁘지 않는 값을 보이고 있었는데 44회폭으로 훈련을 하거나 아니면 14회폭까지 훈련을 했을 경우에는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확연히 나타내고 있고 이러한 것이 모델 크기와 관계없이 동일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델 크기별로 로스 컨투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검은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친칠라 스케일링 로에 따른 로스의 예측치이고 이 친칠라 스케일링 로를 이용해서 싱글에폭을 훈련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낮은 값, 좋지 못한 값을 보이고 있지만 멀티에폭을 통해서 성능을 훨씬 개선시킬 수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옵티말 로스 같은 경우에 친칠라 스케일링 로인 이 직선과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서 파라미터 수보다의 폭이 더 급격하게 증가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구체적으로는 친칠라 스케일링 로우로 예산은 220밀리언짜리 모델은 10의 폭을 훈련시키는 것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750의 폭까지 훈련시키는 것이 좋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모델 크기와 관계없이 400밀리언 모델과 1.5밀리언 모델에서 동일한 경향성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말씀드리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론은 동일하게 동일 시기 동일한 주제로 발표된 두 가지 다른 논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흥미로운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스웨어의 논문에서 나타난 것은 멀티에폭 학습은 성능 저하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까지만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멀티에폭이 최대 5회폭까지는 효과적이고 14회폭까지도 성능을 개선시킬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결과가 다른 이유에 대한 원인은 스케일의 차이에 있습니다. 스웨의 논문 같은 경우에는 모델 크기, 학습 데이터 수에 제한이 있고 이로 인해 실험 수도 8개밖에 되지 않고 에폭 수 역시도 후보군이 매우 적습니다. 이에 비해 본 논문은 모델 크기도 훨씬 크고 학습 데이터 수의 경우의 수도 훨씬 늘리고 이를 통해서 실험 수가 매우 많았으면서 에폭 수 역시도 훨씬 촘촘한 설계를 할 수 있었고 결국에 멀티 에폭에서의 성능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매우 작은 단위로의 에폭 증가에 대한 실험이 진행되어야 되고 이로 인해 매우 많은 예산이 소모되었던 연구라는 것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 부족 상황에서의 멀티에폭 시 LLM의 성능 양상을 관측하고 이를 이용해서 스케일링로를 도출한 것이 본 연구의 가장 큰 컨트리뷰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나온 인사이트들을 요약을 해보자면 4회폭까지는 모델 크기와 관계없이 학습량의 변화 없이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었고 16회폭 이후에는 성능 개선 폭이 절반으로 감소하겠지만 40회폭까지는 어느 정도는 개선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40회폭 이후에는 전혀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친칠라 스케일링 로우가 멀티에폭에 적절히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스케일링 로우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하나의 컨트리뷰션이라고 할 수 있고 결국에는 친칠라 스케일링 로우보다 모델 크기 대비 데이터 수를 훨씬 더 급진적으로 늘려야 된다라는 얘기로 전환이 됩니다.
웹텍스트 데이터에 제한된 실험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최근에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LLM을 이용해서 고품질 데이터를 생성한다든가 필터링하는 작업들을 이용을 한다면 데이터 부족 상황에서 또 다른 상황이 전개될 수 있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결론적으로 도출된 친칠라 스케일링 로우와 다른 데이터 컨스트레인드 스케일링 로우는 위와 같은 공식을 가지고 있고요. 결국에 파라미터 수는 학습 데이터 수의 비교가 자체는 이렇게 되지만 여기에 사용되는 UN과 UD 값과 다른 방식으로 최종적인 에폭이 반영된 실제 사용 데이터 수와 실제 파라미터 수가 사용된다는 건 역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폭 반복에 따른 데이터의 학습 효과 반감 가중치가 15.4로 약 15.4 에폭마다 동일 데이터의 학습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파라미터 수가 늘어남에 따른 학습 효과 반감치는 5.3밖에 되지 않는데 데이터는 15.4로 매우 크기 때문에 데이터가 반복에 따른 학습 효과 감소폭이 훨씬 큰 건 역시도 공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데이터 컨스트레인트 스케일링 로에 대한 논문 발표 영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